주식 차트 보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감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 잘하고 싶죠? 그럼 공부해야죠, 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 기초 부분이니까 기초가 없이 무엇을 시작을 하면 결과적으로 남의 얘기만 계속 듣게 되거든요.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남의 의존도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좀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항상 기초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에 대한 정의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차트죠. 주식 차트라는 건 수학자, 물리학자가 보기 좋게 풀어놓은 거예요. 자, 그들이 왜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 그걸 숫자로 표현해 놓으면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방법도 어렵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관적인 방법도 인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예를 들면 표현해 놓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일단 차트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백단에 있는 아마 그 여러 가지 방정식, 아니면 뭐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렵겠죠. 자, 그래서 직관적인 부분을 만들어 준 거다. 근데 그 직관적으로 보는 것도 그 함의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뭐가 들어가요? 심리가 들어간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차트에는 모든 것이 함의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평균값도 있고요. 거기에 표준 편차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시간, 수급량, 지금 거래량이겠죠. 뭐 빠지냐, 늘어나냐, 줄어드느냐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근데 가속도도 있을 겁니다. 갑자기 급등한다거나 급락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항 구간, 또 비저항 구간,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 심리 이런 것들이 함유되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뭐다? 차트다라는 것들이죠. 근데 뭐 차트 전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오긴 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들이 그렇게 수학적으로 깊은 이해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다라는 부분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또 한마디로 또 마지막으로 좀 정리 한번 드려보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 일봉을 제외하고 일봉도 물론 시간 단위로 늘려서 보게 되면 벡터가 형성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기본적인 차트에는 20일, 뭐 60일 이런 이동평균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지할 때, 하나의 벡터 함수들이 표현된 것들이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벡터라고 이해하기 시작을 하면 아주 쉬워지기 시작하거든요. 직관적인 부분이 너무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죠. 이동평균선에다가 화살표만 좀 달아주세요. 그 다음에 20일은 좀 얇게, 60일은 좀 굵게, 120일은 더 굵게, 220일은 아주 굵게 이렇게 그려다 보면 그 힘의 세기가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벡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함수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들 참고해 가시면서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들하고 제가 똑같은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려고 하면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래도 색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더 다른 방법으로 보는 관점 공부해 보도록 하시죠. 주식 차트 이해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은 일단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벡터 함수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간 것들이 또 뭐 밑에 있는 게 거래량의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매물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느 구간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고 팔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것은 그런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거래량이 많았던 건 누군가 사고 누군가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권에 있는 것들은 그 쉽게 말하면 보유하고 있는 양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주가, 시간, 벡터와의 합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값이 만약에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아마도 좀 그럴걸요. 벡터 함수라고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주가라는 것들은 대부분 보시면 이런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만 많이 보시게 되더라고요. 물어보면 여기 얼마 그리고 여기가 높이가 높아 낮아 이런 부분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단순한 부분에서는 주가가 높아 낮아 이런 부분들은 인지할 수 있죠. 근데 정말로 높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즉 밸류에이션까지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닌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차트를 보기 전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종목을 봤다. 그럼 삼성전자 그럼 IT 하드웨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IT 하드웨어들이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보통
밸류에이션 평가는 얼마 정도부터 시작하는가라는 것들, 평균값은 어느 정도 나오는가 이 정도 인지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바라봐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가격이 높다, 낮다가 판단이 내릴 수가 있죠. 어떤 의미에서요?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말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먼저 인지하셔야겠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현재 예를 들면 영업이익당 주가 뭐 이런 것들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보기엔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뭐 IT 하드웨어 이쪽 분야가 평균 뭐 15배 배수는 받는다. 그런 15배 배수가 평균치 가치겠죠. 이미 주가 자체는 항상 어떤 겁니까? PER이 뭐 6이든 7이든 10이든 그런 것들은 대부분 뭐냐면 실제 가치보다 상당히 어떻게 높게 평가가 되어져 있는 거죠. 대부분 미래 가치를 당겨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고려해 놓은 상태에서 저 오른쪽에 있는 주가를 바라보기 시작을 해야지. 아, 저것이 밸류에이션이 높다, 낮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속에서 나타나서 인사이드로 들어가면 그때서부터 보는 것들이 뭐다? 이동평균선이라든지 거래량의 매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공략 포인트를 잡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많이 참조하는 것들이 뭐다? 애널리스트 리포트. 그들이 하고 있는 게 뭐다? PER, 밸류에이션, 아니면 PBR,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업종별로 보는 거 다르죠. 뭐 유틸리티 같은 경우 대부분 또 은행주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PBR 배수를 훨씬 더 많이 참조하는 케이스가 될 테고요. IT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영업이익률 뭐 이런 것들을 더 훨씬 더 많이 따지게 됩니다. 뭐 제조업 특성상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갖다 업종별로 여러분들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을 갖다 우리가 보고 판단을 내리는 백그라운드가 존재해야 되는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동평균선 자체, 무빙 에버리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빙 에버리지 산술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동평균선 하나하나들이 어떤 겁니까? 이 전체적인 평균 가격을 의미하는 건데 이것을 의미하는 게 뭐냐면 주가의 이동평균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가의 이동평균 끝에는 뭐를 붙일 수가 있어요? 방향성을 붙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처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220일 이동평균선 그러면 220일 동안 우리가 주가에 어떻게 돼요? 산술 평균값을 평균으로 낸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60일 이동평균선 그러면 세 달치를 나타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QOQ가 되겠습니다. 그럼 전분기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실적이 좋다라고 그러면 60일 이동평균선보다 윗단에 존재해야 되겠죠. QOQ 대비 성장은 QOQ 대비해서 마이너스면요. 60일 이동평균선보다 아래쪽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럼 120일은요. 약 6개월치를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그럼 반기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반기 대비해서 전반기 대비해서 하반기가 훨씬 좋대. 그러면 121일 이동평균선 윗단의 주가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221은 YOY 대비해서 어떤 겁니까? 지난해보다 올해 YOY 실적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면 밸류에이션을 지난해보단 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매크로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같은 지표 상태일 때 그럼 220 이동평균선보다 밑단에 존재해야 되는 것이 산술 평균값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물론 산술 평균값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 무엇을 안 집어넣습니까? 표준 편차값이 없죠. 그래서 간혹가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럼 우리가 YY 대비해서 높은데 222 이동평균 윗단에 존재해야 되는데 왜 자꾸 222 이동평균 밑으로 내려갑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표준 편차를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것, 지금 이 차트에서도 보면 QOQ 대비해서 성장하는 모습이에요. QOQ는 뭘로 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60일 이동평균선. 그럼 이 초록색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 부분이 그려지십니까? 이 구간에서는 QOQ 대비로 보신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아마 리포트들이 당시에 나온 QOQ 대비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6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 편차가 위아래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 값을 갖다가 까먹으니까 저거보다 윗단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이런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QOQ 대비 성장한대요 라고 하니까 어때요? 60일 이동평균선보다 하단에 있죠. 그러면 확률적으로 어떻습니까? 120일 이동평균선보다 하단에 존재하는 건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잘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윗단으로 올라가 줘야 되는 것들이고 지지선은 어느 구간이 되겠어요? 120일 이동평균선을 훼손할 만한 이유는 별로 없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실제로는 차트 안에 그 값은 나와 있지 않죠. 그런 경우 단기적으로 바라볼 땐 바로 이 기준치를 보고 우리가 60일 이동평균선 하단치를 많이 내려갔구나. 자, 전체적으로는 상단과 하단의 평균이 어떻습니까?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죠. 물론 당연히 QOQ 대비 성장성이 좋은 정말로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들은 수급량이 좋기 때문에 하단 이동평균선분의 표준편차가 어떻습니까? 작아지기 마련이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우상방으로 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60일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투자를 할 때는 어떤 거대요? QQ 대비해서 괜찮아진대요 라고 한다 그러면 60일 이동평균선보다 윗단에 있어야 될 확률은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략을 하는 포인트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62 이동평균 아래로 내려갔을 때 그 부분이 공략하는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사람들은요, 그때 쫄아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지표하고 우리가 나오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두 개를 다 같이 보시면서 하는 방식이 상당히 중요한 게 이동평균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이동평균선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신다고 한다고 하면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몰라도 된다. 그리고 나머지 건 포워드 가이던스 위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셔도 되고요. 표준 고착값에서 대부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뭐 대부분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표준 편차값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표준 편차 정도는 중학교 가면 배우나요? 아니면 초등학교 때 배우나요? 제가 하도 수학을 한 지가 수학도 아니죠. 뭐 산수죠. 뭐 산수를 한 지가 오래돼서 여러분들한테 언제쯤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정도 수준은 충분히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삼성전자 같은 경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입니다. 항상 무슨 뭐 선반영을 하니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선반영을 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되겠어요? 미래 가치를 많이 당겨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인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62동평 윗단에서 계속 노는 경우는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베이스하고 맞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이 뭐다? 바로 오버 밸류에이션 된 부분이다. 아니면 오버 웨이트 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항상 늘 얘기하고 있죠. 최근에도 보면 뭐 실질적으로 제가 이 구간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버 웨이트 돼 있는 거 분명하다. 저는 조정 들어올 때까지 절대 매수하지 않겠다. 이런 기준치를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것이 됩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우리가 의미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의 증가는 결국은 주가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고 하방을 막을 것이고요. 거래량의 감소라는 것들은 그만큼 인기가 없다라는 뜻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주가 하락 요소가 훨씬 많을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심리적인 요소에 의해서 작용되는 구간이 훨씬 더 많은 것이 거래량의 급등이나 급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물대 차트, 이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구간에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 바로 그 구간이 들어가게 되면 아랫단에서야 뭐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이건 어떻겠어요? 이건 지지선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격대 밑으로는 잘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면 또 어느 정도 올라오다 또 보유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하방에서 이렇게 주가가 쭉 올라오는 구간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 근데 오랫동안 기다렸지 않습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적어도 이 정도 구간에서 들고 계신 분이니까 6개월 동안 수익을 못 낸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마음이 조급한 분들은 이 구간에 오면 다시 매물을 내놓게 마련입니다. 매도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주가가 눌릴 수도 있고요. 이런 쪽으로는 사실 이렇게 눌리는 경우는 다른 케이스예요. 뭐 QOQ 대비해서 다른 의미죠. 자, 제가 가끔 가다가 차트 이야기 드리면서 기대감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눌릴 겁니다. 실적이 다시 좋아지니까 확인되니까 올라갑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이게 다 연동되어 있는 거라서 근데 매물대 차트라는 것들은만 이해해 드려 보면 물론 이 구간이 있으면 무조건 매물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건 삼성 SDS 같은 경우인데요. 직전 22년부터의 차트입니다. 그럼 직전 2년 동안 어떤 모습입니까? 여기 윗구간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때요? 보유하신 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적잖아요. 그러니까 윗단으로 올라가면 그 매물을 내놓을 분들이 많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우상방으로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뭐만 확인하면 됩니까? 우리가 포워드 가이던스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겠구나라는 부분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입니다. 거래량과 더불어서 지지선과 저항선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윗단에 통과되는 부분 매물대를 다 통과하고 나서 실적이 좋다 그러면 이때는 강한 힘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들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 통과라는 것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여기 요 구간이 있는데 여기 빈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이 구간인데요. 이 구간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매물대가
저항선과 윗저항선과 중간에 비어있지 않습니까? 이 구간은 상당히 짧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 빈자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저항이 별로 없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밑단에서 위로 올라올 때 말입니다. 여기서는 아예 저항이 많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저항이 여긴 작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 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주가라는 것들은 우리가 개념을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에도 얘기 드렸지만 주가는 곧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를 넣은 숫자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가를 바라보실 때 자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만 생각해서 안 하시면 좋겠어요. 주가가 쭉 올라오다. 이건 자화전자 케이스인데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돼요? 가격이 여기가 비싸다고 해야 돼요? 여기가 비싸다고 해야 돼요? 이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제가 이 샘플을 이걸로 들은 이유는 최근에 어떻게 됐어요? 12 전환으로 주식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가치가 하락이 되잖아요.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됩니까? 하락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최근에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감소했다라는 것들이도 어떤 부분에서 예상 실적보다 감소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눌린 부분이 있고 수급이 안 따라준 부분 이렇게 발생이 된 것들이죠. 이것이 주가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다라고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가는 그냥 싸졌다 이유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백단에 우리가 차트만 보고는 모든 것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우리가 기업을 볼 때는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겁니까? 인포머티브한 부분을 갖다 체크한 다음 나서 그 다음에 차트를 바라보는 거죠. 그때 밸류에이션이 제대로 이제 자리를 잡았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나서 뭡니까?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YOY 대비해서 성장성이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221 이동평균선보다 훼손할 필요는 없겠구나. 윗단으로 갈 확률이 훨씬 더 높구나라는 것들인데 어떤 부분이 존재합니까? 제가 표준 편차는 항상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왔다 올라갈 가능성도 존재하는 거죠.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항상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가격대 딱 써서 바로 주가가 올라가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그렇지만 우리 추정할 수 있는 건 뭐다? 이런 부분이다. 거기다가 여기가 어떻습니까? 보유량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요? 지지선, 저항선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 25,000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자 222 이동평균 아랫단 이 구간이 어떻게 되다? 공략 포인트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시간은 어떤 겁냐면 이렇게 됐어요. 초도 있고요. 초도 1초 단위 있고 3초 단위 있고 10초 다 설정이 다 가능합니다. 컴퓨터가 발달되면서 이걸 볼 수 있다. 단타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뭐 분봉 보통 보고 1분봉, 2분봉, 3분봉 다 설정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시간 함수의 연속 함수가 발생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시간값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속도에 대해서 감안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속도가 일정할 수도 있고 빠르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벡터 함수처럼 가속도를 넣을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끊어볼 수도 있고 길게 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주봉도 있고 월봉도 있고 연봉도 있고 뭐 이렇게 모든 것들은 기간을 설정함에 따라서 보는 방법이 다르다. 이건 동기간을 갖다 어떻게 본 겁니까? 동기간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어떤 기간을 두고 밑에 거는 일봉이고 밑에 건 주봉을 평가한 겁니다. 전혀 보는 방법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길게 보고 짧게 보는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가가 하락한 구간이 1년 아니면 2년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거 밸류에이션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 그래서 과거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다시 기업을 재평가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시간값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들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미래 시간값은 어떻게 하면 추정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벡터의 합성을 이용하게 되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값이 없다 그러면 벡터로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벡터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끝에 항상 보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뭐가 달렸어요? 화살표가 달렸잖아요. 그래서 벡터는 뭐가 있습니까? 방향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향성을 추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물론 저같이 이렇게 화살표 안 달아놓고 그냥 직관적으로 보셔도 차트 오래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구나 방향성이나 높이 이런 것들 충분히 인지할 수 있지만 저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항상 강의할 때 옆에 화살표를 달아주세요 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앞에 쭉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갖다가 다 함의를 해보면 벡터의 합성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벡터라는 것들은 두 개 이상의 그죠? 벡터를 합쳐서 하나의 벡터로 나타내는 그것이 뭡니까? 곧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들이고 위치 이런 것들 어느 쪽으로 날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21 이동평균선이 무겁겠어요? 61 이동평균선이 무겁겠어요? 당연히 61 이동평균선이 무겁죠. 숫자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질량의 값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훨씬 더 무거운 쪽으로 가벼운 게 항상 끌려가게 되어져 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저항이 적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쉬운 방법만 하나 이야기해 드려보면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수평으로 가고 있는 22이동 평균선이 있고 62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쪽은 이렇게 수렴해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건 저항이 어떻게 해서 아래쪽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학이거든요. 자, 그런데 22등평이 이렇게 윗단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62등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얘가 위로 끌어올라가고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수렴해 오면서 윗단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아래로 가는 것보다 위로 올라가는 것들이 훨씬 더 어려운 거다라는 것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떨어지는 것들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속도에 적어도 2배 이상이다라고 우리가 수학적으로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저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요. 속도가 떨어질 때는 10배 정도 빠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중력 가속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정확하게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것들을 갖다 하게 되면 주가는 일봉은 어디로 수렴하게 돼? 이쪽 부분을 이렇게 수렴하고 여기도 일봉은 이런 방향으로 수렴해서 이런 쪽으로 종착점이 형성이 되는데 이것이 뭐다? 바로 벡터의 합성의 방향성이 정해진 것이다 라는 것들이죠. 자, 그러려고 하면 이 방향 모인 아랫방향으로 갈 때 이 파형이 깨지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에너지가 들어와 줘야 되는 모습. 그리고 바로 올라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다시 눌리고 올라가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어떻게 주가는 선형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올라가는 방법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들이죠. 아래쪽으로 내려갈 땐 어떻습니까? 크게 휘어지지 않고 그냥 쭉쭉쭉 내려가게 됩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내려가는 건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이죠. 자, 그런 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차트를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쉽다라는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들이 바로 그죠? 힘의 합성을 구할 수가 있는 것들이 바로 벡터 법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트를 볼 때 앞에 내용을 쭉 함의한 후에 벡터를 갖다가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좀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남들이 이야기하는 거 다 똑같이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제가 그 특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자,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결론을 이야기 드리면 항상 이동평균선이 있으면 내가 보는 그 시점에 따라서 화살표를 달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방향이 보이세요. 자,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면서 종합 해설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이럴 거예요. 제가 이 뒷단부터 한번 이야기 드려볼게요. 자, 222 이동평균선, 121, 60일 어때요? 이렇게 하면 주가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하방으로 쭉 내려가는 것들이죠. 이 방향으로 분명히 일봉은 수렴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를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벡터 함수가 바뀌었어요. 이 첫 번째 시그널은 대부분 우리가 인지하지 마세요. 이거는 확실하게 실적이 개선된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들은 정보를 많이 입수하는 분들이 보는 것들이고요. 이 파형이 나오는 첫 번째 시그널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60일과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22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기울기가 상당히 가파르면서 위로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60일 이동평균선 어떻게 됩니까? 합성이 산술평균값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일봉이 치고 올라왔으니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벡터의 합성은 이리 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게 보이셔야 되는데 자, 근데 시간 어떻습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자, 여기도 벡터의 합성이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다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방이죠. 자, 치고 올라갈 때 옆모습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여기도 벡터의 합이 이렇게 주는 방향성은 어디로 갑니까? 이 방향입니다, 이제. 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윗단으로 올라왔어요. 222동편 윗단으로 올라오면 화살표를 그어보시면 방향성이 어디로 갑니까? 모든 게 우상방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SK 바이오팜에 대한 샘플인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예, 우상방으로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크죠. 그럼 뭐만 조정을 받겠어요? 일봉들의
표준 편차값이 계속 변해가면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 나가는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물대는요. 자, 여기가 존재하겠죠? 여기서 매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하방에서 윗단으로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매물대 근처에 오니까 여기서 일정 매물이 출현하게 되어져 있는 것들이고요. 거길 통과하고 나니까 저항 구간이 어떻습니까? 크지 않으니까 상방으로 오히려 치기가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시그널이 어디서 들어왔어요? 여기 크게 양봉 터진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자리라고 여러분들께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딱 잡을 때, 아, 저 자리구나. 저 자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그러면 시장 컨센서스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 구간에서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부분을 갖다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거래량이 폭등하는 구간들은 정해져 있는 거죠. 하방에서 상방에서 다 똑같이 존재하게 마련인데요. 그러면 먼저 하방이 터진 구간 한번 살펴볼까요?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은 구간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렇죠? 이 구간이 상당히 늘어났는데요. 하방으로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우하방으로 가는 기울기, 그죠? 화살표 다 그려놓은 상태에서 거래량이 늘어버렸어요. 그럼 누가 봐도, 그래, 안 봐도 어떤 겁니까? 예, 이 주가는 크게 하락한다라는 것들이에요. 거래량이 늘은 거, 이 상방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거래량이 늘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 던져버린 거고요. 반대로 이쪽은 거래량이 늘면서 어떻습니까? 저항선을 통과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아, 상방으로 터지는 그런 거래량이 폭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복합적으로 해석하는 게 차트 해석이에요. 그런데 항상 백단에 뭐가 존재해야 된다고요? 애널리스트의 포워드 가이던스가 항상 존재해야지만 이 차트는 더 일치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포워드 가이던스가 하나 이렇게 해석하고 나서도 실수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 뭐예요? 포워드 가이던스의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미스가 나오게 되면 뭐가 받게 됩니까? 밸류에이션에 변화가 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가는 다시 조정을 받죠. 그것이 뭐냐면 표준컴차 값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올라가다 너무 빨리 올라왔네. 아직 커트도 돌아가지 않았는데 그렇죠. 3분기 예상치 됐더니 벌써 올라가요. 아니네, 좀 쉬어야죠. 이런 쪽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잡아줘야죠. 시간값을 보내야 되는 것들. 이 시간값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값을 평가하는 거, 시간보다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가네? 그런 것들이겠죠. 최근에 보면 뭐 LG노트가 3분기 실적이 최고일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애플 뭐 매출이 좀 차질이 발생해서 4분기예요. 그러면 시간값이 변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시간 사이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럼 표준 편차값으로 함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윗단과 아랫단. 그럼 아마 LG노텍 주가는 아마 222등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아마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충분히 이해 가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석해 나가는 것이 바로 차트 분석이고요. 차트 분석을 하고 나면 어떤 부분이 생기게 되냐면 시나리오를 또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뭐다? 포워드 가이던스, 그 다음에 차트, 그 다음에 시나리오, 그리고 나서 투자를 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QOQ 대비 넘어가는 그 과정 속의 리포트를 계속 참조해 가면서 얘가 차트와 같이 수급이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지, 그러면 계속 홀드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추가로 매수하는 구간도 항상 뭐가 있습니까? 주식은 표준 편차가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최근에 2차전지 같이 잘 나가는 것들은요, 예, 그것도 다 표준 편차가 존재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60일 이동평균 잡아주세요 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썼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1일에서 잡아주세요 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아마 또 하반기 내려가면 또 다른 리포트를 보면서 또 포인트가 나오게 되거든요. 표준 편차 값이 움직이는 구간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주가가 10% 오르고 20% 오르고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그거는 정말 단타 치는 분들이 즐겨나가는 것들이지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즐겨나가는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주가 차트 보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봤습니다. 어떻게 큰 도움이 되셨습니까? 큰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늘 좋아요, 구독, 회원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설명해 봤는데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는 저도 유튜브로 처음 해보거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